안녕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착하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남의 고통에 공감을 잘하고 동정하는 사람? 악덕이든 미덕이든 그 극단적인 면에서는 모두 혐오스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처럼 때때로 그 착한 마음이 악한 마음보다도 더한 부수적인 피해를 입히곤 하는 것 같습니다. 착하다라는 말을 하다 보니 다들 저마다의 도덕적인 기준선이 있잖아요. 앞서 저는 딸을 키우고 있지만 부모로서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중 하나는 단연코 자식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부모가 싸우는 모습은 자식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불안하게 만드니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마 제 최초의 기억은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멱살을 붙들고 싸우는 모습일 겁니다. 그때는 그저 아버지의 의처증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어딜 나갔다 들어오시기만 하면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어딜 갔다 왔냐, 왜 늦었냐, 남자 만난 거 맞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종래에는 누구랑 붙어 먹는 거냐며 성을 내시기까지 했죠. 그럼 어머니는 아주 진절머리를 치면서 아니라고 애들 다 보는데 대체 무슨 소리냐며 다시 밖으로 나가버리셨고요. 그럼 잔뜩 화가 난 아버지와 제 동생 이렇게 셋이 좁은 집에 남는 겁니다. 우는 동생을 달래며 저 또한 어렸기에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긴 밤을 버티는 그 불안감은 앞으로도 평생 느끼고 싶지 않고 또 제 아이에게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불안하게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제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일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됐죠. 아버지의 의처증은 형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어머니는 정말 바람을 피우셨던 겁니다. 어머니께서 이혼 후 집을 나가시고 동생이 매일 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자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해서 우는 동생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네 엄마 다른 남자랑 살림 차렸다고. 그 남자랑 산다고 갔으니 찾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종종 부모님께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거면 그냥 확 헤어져서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꼴 더는 안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헤어지니 그전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이혼 후 더 엉망이 되셨어요. 직장도 그만두셨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술로 시작해서 새벽녘 술로 끝내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에 어린 동생을 혼자 돌봐야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아버지께서 거실에서 먹다 남긴 술병을 치웠고 동생을 깨워서 씻기고 계란 후라이에 밥 비벼서 같이 먹은 뒤에 손잡고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동생하고 같이 술 취한 아버지 눈피에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숙제하고 동생 내일 학교 갈 준비 시킨 뒤에 씻기고 동생을 먼저 재웠죠. 그러다가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화장실에서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손을 벌벌 떨면서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서 들었던 말은 술, 알코올 중독, 통풍, 고혈압이라는 그 나이에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단어들 뿐이었죠. 하지만 당장 아버지께서 술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떴다는 건 알 수 있었네요. 그리고 이대로 가다간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잃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 앞에서 오열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왜 낳았어요? 나랑 지혜랑 왜 낳았냐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태어나길 잘했다. 그런 생각 한 번 들게 해주지도 못했으면서 왜 낳았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나나 지혜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주진원 쟤네 엄마는 쟤를 사랑 안 해서 도망갔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아빠 이대로 매일같이 물처럼 술 마시면 죽는데요.
아빠도 그냥 엄마처럼 우리 버리고 가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이럴 거면 나 뒤에 손잡고 그냥 고아원이나 갈래요. 지금 엄마 없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아빠도 그냥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래요. 왜, 대체 왜 나랑 지혜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도 안 해요. 대체 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아마 태어나면서도 이렇게 크게 울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병원 특유의 냄새와 아버지가 누운 침대에 얼굴을 묻고 울면서 얼굴에 느껴진 살짝 까슬한 병원 이불의 촉감. 그리고 그때 오열하는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 매일 술에 취해 풀려 있고 제대로 저를 바라봐 주지도 않던 아버지가 그때는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한먹은 제 울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건지 그 후로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 센터에 다니셨고 인력 사무소에 나가 모든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모은 돈과 지인분에게 돈을 좀 빌려서 작은 치킨집을 여셨죠. 아버지께서는 장사를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으셨어요. 아마 여기서 다시 술에 입술을 적시게 되면 남은 아이들마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늘 치킨집 카운터와 주방에 저랑 제 동생 사진을 걸어두셨거든요. 저희 가족은 우울하고 불행했던 지난 날들을 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아무 자본도 없는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공부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 제일 일찍 가서 제일 늦게 나올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동생은 고등학생 때부터 스튜어디스가 꿈이라서 그걸 목표로 수험 준비를 했죠.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알아주는 명문대를 나와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고 동생도 해외 항공사의 스튜어디스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치열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30이 훌쩍 넘어 있더라고요. 성실하고 열심히 살긴 했지만 재밌게 살지 못했던 제게 드디어 사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사람이 나타났네요. 지인의 소개로 제 아내를 만나게 됐거든요. 아내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모델이었는데 종종 TV 홈쇼핑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하진 않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아내를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데 유명하지 않을 수가 있나 충격을 먹었습니다. 정말 미인도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처럼 단아하고 청초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외모도 이거 앞에서는 빛을 발할 수 없었는데 바로 성격이 너무 매력적이고 착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내의 외모를 보고 빠졌다가 성격에 휘감겨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희가 연애를 할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치킨집을 한다는 말을 들은 아내는 꼭 아버지 치킨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엄마 아빠가 부자거나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대단한 직업인 것보다 치킨집 사장인 부모님이 더 부러워. 부모님이 치킨집 운영하면 매일 치킨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진원 씨 아버지가 치킨집 사장이라니 그럼 나 진원 씨랑 결혼하면 치킨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거야? 효원이 너 지금 치킨 때문에 나랑 결혼할 마음이 생긴 거야? 에이, 뭐 어때? 집안 배경도 다 결혼할 때 따져봐야 하는 건데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보다 치킨 닭다리 들고 태어난 진원 씨가 더 매력적이야. 그렇게 얼렁뚱땅 아직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도 전에 아내를 데리고 아버지 치킨집에 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좀 놀라긴 하셨지만 그래도 아주 반갑게 환영해 주셨죠. 아내가 원체 사람 좋아하고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처음 뵙는 저희 아버지께도 정말 거리낌 없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닭강정이라는 말을 들은 아버지께서 닭을 튀겨주시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닭 튀기는 게 궁금하다고 조심스럽게 주방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옆에서 닭강정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아버님, 이거 튀김옷은 어떻게 이렇게 안 벗겨져요? 닭강정살은 다리살 쓰세요? 가슴살 쓰세요? 어머, 소스 되게 맛있다. 아버님, 이 소스 그냥 감자튀김 같은 거 찍어 먹어도 맛있겠어요. 하면서 한시도 심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후에도 종종 저와 함께 주말이면 아버지 치킨집에 갔는데 하루는 주문지를 보시면서 안경을 쓰고 있는 아버지를 빤히 보던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아버님, 지금 안경 잘 안 보이시죠? 고개 빼고 안경 코끝에 걸쳐서 보고 계시잖아요. 어? 아유, 어떻게 알았니? 이게 맞춘 지 오래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쓸만해. 도수 안 맞는 안경 계속 쓰면 시력 더 떨어져요. 눈에 피로도 금방 쌓이고요. 진원 씨, 아버님 대신 가게 좀 봐. 아까 오면서 여기 근처에 안경점 있는 거 봤는데, 거기서 아버님 안경 좀 맞추고 올게. 그렇게 아버지 팔짱을 끼고 나가더니 정말 안경을 맞춰왔어요. 아버지도 아내의 그 저돌적인 모습이 싫지 않으신지 가게로 들어오시면서 효원이가 추천해준 안경 테로 맞췄다 라고 하시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아버지 치킨집 정기 휴일날이면 아내가 먼저 다 같이 좋은 곳 가서 식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동생까지 불러서 경기도 외곽까지 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해물 칼국수도 먹고 왔어요. 아내는 제 동생과도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제 가족에게 애착이 생기게 된 건 그냥 아내가 외향적인 성격인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아내가 말해주더라고요. 지금 계신 아버지는 아내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이혼한 뒤 재혼한 새아버지라고 말이죠. 근데 그냥 새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아내가 애정 결핍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새아버지라는 사람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과거 저희 아버지처럼 술 문제가 있어서 술만 먹으면 사람이 고삐가 풀린 것처럼 폭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는 어렸을 때 새아버지가 냉장고에서 술만 꺼내면 바로 방에 들어가서 문부터 잠그고 침대 안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행여 불똥이 튈까 숨죽이고 있었다고요. 심지어 노름까지 하고 새어머니와 아내에게도 손찌검을 해서 아내는 새아버지가 정말 싫었지만 어머니께서 헤어질 생각이 아예 없었기에 그냥 참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내처럼 새아버지 눈치를 보고 맞고 자랐던 남동생은 그 영향 때문에 더 엇나가고 비뚤어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아내가 제 아버지에게 먼저 서슴없이 다가가고 친해지고 싶어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새아버지에게서는 찾지 못했던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 아버지를 통해 보려고 했던 거죠. 심지어 아내가 모델기를 시작했을 무렵에는 새아버지도 어머니도 거의 백수나 다름없어서 달마다 적으면 100만 원, 많으면 150까지 되는 돈을 집에 생활비로 보냈다고 해요. 아내는 따로 나와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했지만 그 당시에도 새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은 방 2개짜리 월세집을 전전하면서 살았다고요. 때문에 저와 결혼을 준비할 당시에도 모아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돈 문제로 아내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결혼 전 1,000만 원이 찍혀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우는 아내의 말 때문에 더 아내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으니까요. 미안해, 진원 씨. 나 정말 당당하게 우리 신혼집도 혼수도 다 내가 모은 돈으로 둘이 같이 시작하고 싶은데 진짜 염치가 없어. 이거 그래도 내가 오로지 내 힘으로 모은 돈이야. 적지만 우리가 같이 시작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 우리 결혼하면 내가 지금 못했던 거 다 갚으면서 살게. 누구보다 진원 씨 옆에서 내가 힘이 되고 영원한 진원 씨 편이 될게. 약속해.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제 손을 꼭 잡고 하는 그 간절한 말에 저는 정말 아내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 없이
둘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저는 참 어렵고 순수하다면 순수하다고 할 수 있었죠. 돈 문제도 저희의 결혼에 영향을 끼칠 수 없었지만 돈보다도 더 무서운 문제는 바로 아내의 부모님을 대면했을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20대 후반의 나이에 직업도 하다못해 알바자리도 없이 노는 처남은 무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 짐승보다 못한 꼴을 보이는 장인어른과 경우 없고 뻔뻔한 장모님은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뵐 때 댁으로 간 게 아니라 처가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장모님께서 요리의 재주도 없고 또 손님 하나 온다고 집 청소하기 귀찮다는 이유에서였죠. 그 말을 웃으면서 하는 장모님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소주 2병을 비운 장인어른이 일을 내고 말았네요. 한참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장인어른이 화장실에 가신다며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장모님은 제게 아내의 미모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하고 계셨죠. 솔직히 말해봐. 주서방 자네가 만나본 여자들 중에서 우리 효원이가 제일 예쁘지? 우리 효원이가 그냥 대기업 다니는 회사원이랑 결혼할 게 아니라 대기업 며느리가 될 외모야. 엄마, 그만 좀 해요. 나 창피해. 그리고 엄마는 나 칭찬할 게 그저 얼굴밖에 없죠? 어머, 왜 그것뿐이야? 우리 효원이는 심성도 참 곱지. 주서방, 우리 효원이가 우리 집 기둥이자 가장인 거 알지? 얘 없으면 나나 남편이나 살기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계속 뭐 7, 80씩 집에 생활비로 보냈으면 하는데 불만 없지? 장모님의 뻔뻔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들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창피해서 정말 죽으려고 하는 아내를 보니까 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식당은 화장실이 식당 안에 있는데 왜 장인어른이 밖에 나가셨지? 싶은 겁니다. 근데 그때 식당 밖에서 누가 싸우는 것 같은 고함 소리가 들리더군요. 고개를 들어서 유리창 밖으로 쳐다보는데 여러분은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그 고함 소리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던 장인어른과 식당 사장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말다툼을 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보자마자 놀라서 식당 밖으로 달려나갔죠. 그리고 나가자마자 들려오는 고함 소리는 저를 경악해 했습니다. 아니 아저씨, 여기서 볼일을 보면 어떡해요? 안에 떡하니 화장실이 있는데 무슨 개도 아니고 누구한테 치우라고? 뭐? 개? 야, 내가 싸고 싶은 데서 싸는데 네가 뭔 상관인데? 그쪽이 오줌 갈긴 담벼락이 내 식당 담벼락이라서 그런다. 아유, 장소 구분 못하고 지리면 차라리 기저귀를 차고 다니던가. 이게 뭐야, 남의 영업장에서. 아니, 이게 정신이 나갔나? 누구한테 기저귀를 차라 마라 해. 말 나온 김에 내가 담벼락이 아니라 네 가게 안에 시원하게 갈겨줄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장인어른이 멀쩡한 식당 화장실을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서 식당 입구 쪽 담벼락 앞에서 볼일을 본 거예요. 이 무슨 짐승 같은 짓이랍니까?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화가 난 식당 사장님은 경찰 부르겠다고 소리 지르시고 장인어른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욕설에 폭언에 나중에는 식당 사장님께 달려들려고 해서 제가 허리를 부여잡고 말렸어요. 그날 식당 사장님께 저와 아내가 거의 빌다시피 사과를 해서 경찰까지 부르진 않았지만 제 생에 그렇게 쪽팔리고 진땀을 흘린 밤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가족을 만난 후 저는 진지하게 이 결혼을 고민했어요. 아무리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도 이 정도로 상식 이하의 가족들까지 보면서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날 일에 대해 제게 너무 미안해하고 부모의 추태 때문에 한없이 작아져서 제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니
왜 아내의 잘못도 문제도 아닌 일 때문에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날 얘기가 나온 처가 생활비 문제부터 해결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께 매달 용돈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처갓집의 경제적 상황도 알기에 아예 못 보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제대로 돈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30만 원, 처가에 30만 원씩 똑같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뭐라 꼬투리를 잡을 것 같던 장모님께서도 동의를 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모은 돈과 은행 대출로 신혼집을 마련했고 아내가 모은 돈 1,000만 원으로 혼수를 꾸려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결혼을 한 후에 그보다 더한 문제점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더군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늘 그렇듯 참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 전 아내에게 들었던 것처럼 장인어른은 종종 장모님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인어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장모님이 집을 나와 새롭게 대피하게 된 곳이 바로 저희 신혼집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상관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저는 장모님을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아무리 가족이고 남편이어도 폭력은 절대 안 되는데 갈라설 생각이 없으시다면 상담이나 장인어른 알코올 문제 치료부터 받아보자고 말이죠. 근데 필요 없답니다. 그냥 며칠 혼자 두면 화가 다 가라앉는다고 그동안 저희 집에서 신세만 지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장모님은 장인어른에게 맞고 오시면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계셨어요. 문제는 그냥 신세를 지는 게 아니라 민폐를 끼친다는 거였죠. 일단 사람이 아무리 자식이 사는 집이라고 해도 남의 집 자식인 사이도 있고 하면 그렇게 편하게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거실에서 대자로 뻗어서 자는 건 기본이었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저건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아내도 놀라서 장모님을 깨워서 들어가서 자라고 해도 본인은 그게 좋답니다. 나중에는 저 습관을 좀 고쳐야겠다 싶어서 저희 집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날 여전히 거실에 대자로 누워 자는 장모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깨워서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했을 텐데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직원분께서 필터 교체를 끝내시고 나가시려는데 그때 장모님께서 자다 깬 얼굴로 놀라면서 깨셔서 불이 나게 도망가듯이 방으로 들어가셨죠. 남에게는 그게 창피한 일이라는 건 아시나 봅니다. 또 배달 음식을 참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3끼는 모두 배달 음식으로 드시고 싶어 하실 정도였네요. 장모님이 계시는 4일 동안 퇴근하다가 저희 집에 배달 가는 배달 기사분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연속으로 같이 탄 적도 있었고요. 주말에 집에 있으면 거의 5시간 간격으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면 배달기사예요. 장모님이 마음대로 시켜놓고 계산은 제가 하도록 모른 척 하던 겁니다. 아니, 제가 낼 수 있어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같이 먹는 음식이 아깝겠습니까? 근데 왜 말을 안 하냐고요, 말을. 한 번은 그게 좀 얄미워서 어김없이 찾아온 배달기사에게 이번에는 제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안 시켰는데요? 라고 돌아가시라고 하니까 뒤에서 장모님이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본인이 시켰다고. 그래서 그래요? 하고 저는 도로 들어갔죠. 장모님이 집에 오시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아내는 장인어른에게 맞는 장모님을 걱정하긴 했지만 동시에 제게 창피하고 미안하니까 장모님과 아내가 부딪히는 날도 늘어났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아내가 폭발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결혼 후 1년 뒤에 임신을 하고 딸이 막 돌이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손주 본다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저도 아내도 마냥 환영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손주 보러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부랴부랴 음식해서 식사 대접을 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희 집에 술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아내도 술을 안 하니까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어김없이 자리에 앉자마자 술을 찾으셨네요. 저도 아내도 집에 술이 없는데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서 약주도 좀 자제하라 라고 말을 했죠. 근데 잠깐 담배 태우고 오겠다고 나가셔서 그리도 원하던 술은 본인이 직접 사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참, 차라리 혼자 어디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좋아하는 술 괴짝으로 쌓아두고 혼자 마시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이 직접 나가서 술을 사와서 좋다고 마시는 모습을 보는 아내는 점점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그런 아내의 상태도 눈치채지 못한 장인어른은 아주 속 터지게도 술 기운이 약간 올랐을 때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야, 내가 왜 술을 사왔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맨정신으로는 말을 못하겠어서. 주서방, 내가 부탁할 게 좀 있어. 뭐 큰 건 아니고 요 몇 주 전에 내가 재수없게 사고가 좀 났는데 아니 이게 다 내 책임이라는 거야. 뭐 합의를 안 하면 고소를 하고 신고를 한 해 만에 하는데 내가 돈이 있나? 아 그래서 내 하나뿐인 딸하고 우리 사위한테 부탁을 좀 하러 왔다 이거야. 그래서 말인데 나 어떻게 300만 만들어서 좀 도와줄 수 있을란가? 내가 다 갚을 테니까 걱정 말고. 어? 사람은 대체 어디까지 뻔뻔해지고 염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저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아주 태어나면 안 되는 얘기를 내뱉는 장인어른을 보다 아내를 봤습니다. 근데 아내는 장인어른보다도 더 얼굴이 뻘개져서 입술을 꼭 깨물고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마치 화라산 마냥 곧 터질 것 같은 아내를 보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입을 열려고 하는데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 앞에 있던 컵이었어요. 아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냅다 컵을 거실 바닥에 던져버린 겁니다.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아내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뿐인 딸, 내가 언제부터 당신한테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어? 그저 돈 필요할 때만 자식이고 딸이었지. 당신이 나 잘 챙겨 먹으라고 용돈을 준 적이 있어. 나 학교 입학식 졸업식에 와서 손을 잡아준 적이 있어. 날 정말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 나 딸 취급도 안 하고 기분 따라 때리고 욕하던 인간이 왜 이제 와서 돈 필요하니까 둘도 없는 부녀 사이인 척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놔. 아니 저것이 보자 하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네 예비야. 당신이 무슨 내 아빠야. 아빠란 인간이 허구한 날 술 퍼마시고 나가서 이 가게 저 가게마다 외상 달아서 동네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도 만들고 도박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서 연락 오게나 만들어? 당신 내 아빠 아니야.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 사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 같은 인간은 평생 자식 없이 늙어 죽어야. 아내는 말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어요.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아내의 입을 막았기 때문이죠. 장모님은 제가 미처 말리기도 전에 몸을 날려서 아내의 뺨을 인정사정 안 보고 후려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장모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긴. 지 애비도 못 알아보고 싸가지 없이 대드는 딸년 교육하는 거지. 야 이 기집애야. 어디 아버지한테 이따위를 굴어? 내가 널 이렇게 키웠어? 그럼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요? 재혼하고 새아버지가 나 때리고 형택이 때리는 거 두고 보면서 말리지도 않은 게 잘 키웠다고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엄마 때리고 엄마 자식 때리는 저 인간이 나보다 더 중요하죠? 알았어요. 나도 이제 엄마 안 봐요. 앞으로도 저 인간한테 못 벗어나고
평생 남은 팔자 꼬시던가요. 이제 나도 엄마 인생에 관여 안 할 테니까 엄마도 내 인생에서 좀 나가줘요. 저 인간 당장 데리고. 아내는 그대로 옆에서 자고 있던 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뭐 싸가지가 없다, 딸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둥 헛소리만 늘어났죠.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술 먹고 염치 없이 해준 거 하나 없고 받기만 한 사람들이 돈 얘기를 꺼내고 끝내 폭발한 아내를 때리기까지 하다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빈 소주잔에 술을 채우던 장인어른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어버버 할 때 그대로 현관문까지 끌고 가서 아예 밖으로 내보내버렸습니다. 제게 뭐 하는 짓이냐고 고함을 치는 장모님에게 장모님 가방을 들어 현관문 밖에 있는 장인어른 옆으로 던지고 말했어요. 나가세요. 더 이상 아내도 저도 존중하지 않은 두 분께 차릴 예의 없습니다. 그 사건 후로 저와 아내는 처가와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아내는 허탈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 후련해 보이기도 했어요. 한두 번 정도 먼저 연락해 볼까 제가 말을 꺼내도 아내는 단호하게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장모님과 더불어 덩달아 연락을 잘 하지 않던 처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장인어른이 간경화로 돌아가셨다고요. 몇 년 만에 찾아온 생각지도 못한 부고에 아내는 많이 당황해했어요. 이걸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질팡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미워했지만 늘 장모님께는 끊어내지 못한 애증이 있던 아내였기에 돌아가신 장인어른보다 빈소를 지킬 장모님이 걱정됐을 테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딸을 아버지께 맡기고 장인어른의 빈소를 찾아갔습니다. 경사는 챙기지 못하더라도 조사는 꼭 챙겨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빈소에 들어갔을 때 방문객이 많지 않은 조용한 빈소에 처남 옆에 처연하게 앉아있는 장모님을 봤을 때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살이 빠지신 건지 거의 10kg 이상 살이 빠져 보이셨고 새치 하나 없었던 머리카락이 거의 반 이상이 흰머리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놀랐는데 딸인 아내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장모님을 보자마자 아내는 빈소 입구에 굳은 것처럼 멈춰서 버렸고 그러다 저와 아내를 본 장모님은 그 자리에 고개를 쳐박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장모님께 다가갔을 때 장모님은 앙상해진 손으로 아내를 얼싸안고 말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네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내가 우리 딸 말을 믿었어야 하는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곁에서 쎄빠지게 고생하고 처량하게 살다가 말년에 나 때리던 병든 인간 수발이나 들고 효원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모지라서 내 자식들까지 고생시켰어. 처남에게 들어보니 장인어른은 1년 전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병간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간경화로 쓰러지기 전까지 장인어른의 도박비 때문에 살던 월세집도 정리하고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서 장모님께서 혼자 많이 힘들어하셨고요. 장모님을 안고 달래는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부모가 추락해서 바닥을 찍은 모습을 본 아내가 그 전에 쌓아놨던 앙금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장례식이 끝나고 장모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처남 말처럼 그냥 단칸방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무슨 양심으로 이런 집을 월세로 줄 수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경이 좋지 않은 반지하방이었어요. 습기 때문에 바닥과 벽지는 울고 곰팡이가 안 핀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반지하 특유의 그 냉한 한기 때문에 초가을이었음에도 겨울처럼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출입구 구석에 위치한 싱크대는 다리 하나가 없어서
잡지와 신문을 쌓아 임시 방편으로 고정을 해두셨더라고요. 아내는 그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수준의 화장실을 보고 나서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망 어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버리고 그 인간 선택했으면 보란 듯이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 이렇게 춥고 해 한 줌도 안 들고 숨도 쉬기 힘든 데서 차라리 오지나 말걸. 차라리 그냥 모른 척 할걸. 왜 이렇게 살아서 날 힘들게 해요? 도대체 왜? 아내는 그 후로도 종종 집에서 밥 먹다가 자다 일어나서 옷 갈아입다가 불현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다시 만난 장모님을 다시 보러 가지 못했어요. 얼굴 보면 더 괴롭고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회피를 하더군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저는 크나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저도 사랑에 눈이 멀었던 것 같네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장모님께 방 한 칸짜리라도 있는 전셋집을 얻어드리려고 했어요. 다행히 그동안 집값이 좀 올라서 어려움 없이 작은 전셋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 아내에게 제 계획을 말했을 때는 아내는 미안해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본인 가족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걸 생각하면 그 도움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더 이상 네가 장모님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고 끝내 저와 아내는 장모님에게 작은 전셋집을 구해주게 됐습니다. 장모님 또한 제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셨어요. 진짜 뼈밖에 남지 않은 손으로 제 손을 매만지면서 말하셨죠. 주서방, 내가 우리 주서방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 거야. 우리 주서방이 도와줬으니 나도 힘을 내서 살아볼게. 앞으로 주서방이나 우리 딸한테 피해가는 일은 내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네. 정말 고맙네 주서방. 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줘서 나도 그 마음에 보답하면서 살게. 하지만 과연 장모님이 이 말을 지키셨을까요? 지키셨다면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지 않았겠죠. 제가 마련해드린 전셋집에 살기 시작한 장모님은 이제 열심히 살 거라는 말과는 다르게 일단 그 어떤 일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지인을 통해서 일본식 라면집 주방에서 그냥 앉아서 교자 만두만 빚으면 되는 일을 소개시켜 줬을 때도 본인은 손으로 뭐 쪼물딱거리면서 만드는 건 영 재주가 없어서 못한다고 거절을 하더군요. 그 후에도 그럼 청소일은 어떠냐고 했는데 그렇게 힘든 걸 이 나이에 어떻게 하냐고 성을 내시더군요. 누가 들으면 장모님이 이르는 넘은 줄 알 것 같은데 아직 60대 중반으로 요즘 시대에 한창 일할 나이가 아닌가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니 답답할 따름이었죠. 그러더니 아내에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 쓰거나 고된 일은 안 하고 싶다고 더는 그렇게 살기 싫다고 했다더군요. 근데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자연스럽게 저희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하셨죠. 뭐 휴대폰 요금이 밀렸다. 보험금이 나가야 하는데 못 내서 계속 전화가 온다. 관리비가 뭐 이렇게 많이 나오냐. 네가 계약한 집이니까 네가 내라 하면서 한 달에 이렇게 자잘하게 돈을 가져간 게 대여섯 번도 넘습니다. 매번 아내가 장모님과 통화하는 걸 보면 언제나 아내가 장모님께 화를 내고 있었죠.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예요? 엄마 일하면서 열심히 살겠다며. 근데 어떻게 아직까지 나한테 이렇게 의지를 해? 나도 애 키우면서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엄마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고요. 하지만 이것도 모두 부질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날라온 카드 고지서와 단기 현금 서비스 내역을 확인했을 때 저는 평생 지켜온 저만의 금기를 어기고 말았어요. 바로 딸아이가 있는 집에서 아내와 대판 싸우고 만 겁니다.
정말 눈이 도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얼마나 배려를 해줬는데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제 노력에 거의 침을 뱉는 것 같은 행위를 한 거죠. 제가 고지서를 들이밀며 추궁을 하니 아내는 장모님이 너무 힘들어해서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와 현금이 없다고 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들였다고 시인을 했어요. 고개도 못 드는 아내에게 결국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켜버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착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해? 불쌍한 어머니를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는 거라고? 당신 이거 착한 거 아니야. 본인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뒤에서 나 몰래 장모님한테 돈을 들여? 당신 효녀 노릇하는 게 나한테는 기만이고 세상 이기적인 짓 하는 거야. 난 그전까지는 그냥 당신 가족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당신 때문에도 힘들어. 밑 빠진 독에 죽어라 혼자 물 들이붓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미쳐버릴 것만 같다고. 그 후로 저는 아내와 대화를 단절시켰습니다. 도저히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는 죄인처럼 제 눈치만 보고 저는 그런 아내를 무시하게 된 거죠. 저는 정말 아내 하나 보고 버텼는데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나요? 그렇게 냉정기로 2달쯤 지났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고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는 걸 증명해내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처남이 결혼을 한다더군요. 아내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 제게 조심스럽게 와서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영택이 상견례 하는데 당신도 같이 갈 수 있을까? 그쪽에서도 언니 부부가 온다는데 우리도 같이 가서 식사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마주 잡은 두 손을 꼼지락거리는 아내를 보면서 차마 거절을 못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휴일을 버린다는 심정으로 갔어요. 화기애애한 상견례 자리에서 정말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건 저 혼자밖에 없었네요. 마땅히 할 말도 없고 또 장모님이나 아내에게 감정이 상한 터라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처남의 결혼 상대인 여자분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할 뻔했다니까요. 상견례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구나 싶었는데 장모님께서 그냥 들어가기 아쉬우니 근처에서 커피라도 마시고 가자고 붙잡더군요. 그래서 근처 커피숍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죠. 장모님은 결혼을 앞둔 처남에게 사돈어른이 참 우직하니 좋아 보인다. 사부인도 현명하고 속이 깊어 보인다. 라고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들 실망시키면 안 되지. 너도 네 매형 본받아서 처가에 잘하고 신경도 좀 쓰고 해. 맞아. 매형이 우리한테 참 잘하긴 하지. 저 매형 보고 배운 거 많아요. 좋은 남편, 좋은 사이 돼야겠다는 생각 매형 보고 했다니까요. 되도 않는 칭찬을 갑자기 시작하길래 거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잘 살라는 말만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눈치를 살살 보더니 다시 입을 열더군요. 내가 우리 주서방 덕 많이 봤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주서방 덕이고. 그래서 말인데 주서방, 우리 영택이 결혼 문제 말인데 아유 저 사돈네가 다 좋은데 참 융통성이 없고 고리타분해. 남자 쪽에서 집 해와야 한다는 분위기야. 근데 영택이가 어디 모아둔 돈이 있나? 예전에 배달하면서 모은 돈도 그 인간 가기 전에 병원비로 다 썼고 지금 하는 택배 상하차 일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직구할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인데 나 도와준 것처럼 우리 영택이 좀 도와줘. 나 많은 거 안 바래. 그냥 방 2개짜리 빌라나 오피스텔도 괜찮으니까 좀 어떻게 안 될까? 우리 주서방이 매형으로서 인심 좀 턱하니 써주면 좋겠는데. 엄마, 지금 이러려고 우리 붙잡아서 카페 온 거예요? 대체 왜 이래요, 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아유, 누나, 가만히 좀 있어봐. 매영, 저 지금 돈 꽤 벌어요. 이거 아끼고 아끼면 앞으로 5년 안에는 매영한테 받은 은혜 다 갚을 수 있고요. 사람 한 명 구하는 셈 치고 좀 도와주세요. 그래, 가족 좋은 게 뭐니? 이렇게 살기 어려울 때 아무 말 없이 돕고 그러는 거지. 주서방, 길게 고민할 거 없어. 영택이가 안 갚는다는 것도 아니고 다 갚겠다는데 그냥 시원하게.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이네. 더는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미세하게 남은 생선살을 끝까지 벗겨내는 것처럼 집요하게 사람을 긁는 그 꼬락서니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란히 앉아있는 장모님과 처남 앞에 있는 커피잔을 한쪽 팔로 쓸어 바닥으로 내팽겨쳤어요.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장모님은 놀라서 두 손으로 입을 가렸고 처남은 소리도 못 내고 입만 벌리고 있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할 건데요? 아주 내 내장까지 긁어내고 가죽까지 벗겨먹게?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좀. 장모님이나 처남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에 목적 없는 호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서 좀 도와주면 제발 그걸로 좀 만족해요. 등골까지 쪽쪽 빨아먹으려고 눈 벌게 져서 사람이길 포기하지 말고. 아니 주서방, 말을 뭐 그렇게 하나. 내가 그냥 달라고 했나? 갚겠다잖아. 갚는다고. 내가 뭘 보고 그 말을 믿어? 이미 열심히 살겠다, 노력하겠다는 말 뱉자마자 그 말 쓰레기통에 처박은 사람한테 애초에 장모님처럼 남의 호의에 만족도 감사도 못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빌어붙어 살면 쪽팔리지 않아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방 빼요, 장모님. 이번 주까지 당신 짐 싹 다 정리하라고. 더는 당신한테 내 친절 베풀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전셋집 방을 빼라고 하자 장모님의 표정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그렇게 삽시간에 얼굴빛이 회색으로 뜨는 건 처음 봤네요. 장모님이 입을 달싹거리면서 뭐라 하기도 전에 저는 옆에 앉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여기서 선택해. 이 인간들이랑 평생 연을 끊을지 아니면 나랑 연을 끊을지. 나 이거 마지막 기회야. 내가 당신한테나 이 인간들한테나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당신은 알 거야. 그리고 그 기회를 시원하게 말아먹은 것도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이고. 나 더 이상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신 어머니나 동생 품고 못 살겠으니까 바위 덩어리 안고 물에 빠지는 것처럼 평생 저 인간들이랑 살든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제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던가. 지금은 당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며칠 동안 집 밖에서 생각해봐. 지금이라도 줄 끊어서 혼자라도 살 수 있을 때 살아. 그리고 커피숍을 나와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또 머리가 아프기도 했어요. 일단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집 계약 문제에 대해 물어봤네요. 그날이 있고 한 5일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아내에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도저히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서 문자로 보낼게 라고 시작하는 문자였죠. 아내는 제게 너무 미안하고 당연히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 저와 딸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렸을 때 감정이나 기억에 얽매여서 어머니를 도울 수밖에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이제 잘못된 게 뭔지 알았고 친정과 연을 완전히 끊겠다고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후련한 사과는 아니었네요. 친정과는 연을 완전히 끊을 테니까 장모님께 딱 2년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일해서 돈 모은 후에 다른 전세집 구해 나갈 때까지만 지금 사는 집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 문자를 읽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아무리 연을 끊어도 내 아내의 어머니인데 사람으로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내의 문자를 보면서 한참을 갈등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장모님이었습니다. 근데 뭐 사과는커녕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육두 문자를 날리면서 성을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야, 오늘 부동산에서 집 보러 왔다고 사람이 왔더라. 기어이 네가 날 이 집에서 내쫓겠다고? 그럴 거면 내 딸이랑 당장 이혼해. 효원이랑 이혼 깨끗이 하고 나서 이 집에서 날 내쫓으라고 이 후레자식아. 네가 어디서 내 딸 같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 이번 일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 테니까 그리 알아. 저는 귓가를 내려 찍은 것 같은 소리에도 헛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했어요. 정말 끝까지 딸이 차리고 있는 밥상 냅다 뒤집어 엎으시네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장모님 딸은 장모님이랑 처남 버리고 나랑 산다는데 이틀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집 정리하세요. 아니면 내가 가서 그쪽이랑 집안에 있는 물건 죄다 쓸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바로 통화를 종료했어요. 그리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전세 계약을 중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장모님이 없는 시간에 집에 장모님 짐을 싹 다 정리한 후에 집 앞에 쌓아놨어요. 물론 집 주인에게 말해서 현관문 도어락도 바꿨고요. 집 밖에 정리된 본인의 짐을 확인한 장모님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제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뭐 나중에는 문자도 다 차단을 해서 알지 못했지만 아마 장모님에게 제가 살면서 들을 욕이란 욕은 다 들었을 것 같네요. 덕분에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제게 이 일을 듣고 찾아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덜덜덜 떨면서 말했죠. 여보, 너무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이 정도로 밑바닥일 줄 몰랐어.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내가 도움을 주고 곁에서 응원하면 엄마도 점점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나빠지기만 하네. 근데 이제 정말 끝이야, 여보. 나 절대로 엄마나 형택이한테 연락도 안 하고 받지도 않을게. 이제 나한테 유일한 가족은 당신이랑 우리 희정이야. 나 이제 당신이랑 우리 희정이한테만 착한 사람 될 거야. 나 좀 믿어줘. 마지막으로 내 손 좀 잡아줘. 아내는 저와 마지막 약속을 했던 것처럼 처가와 연결된 모든 걸 다 끊어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억도 다 지우고 싶다고, 누가 기억을 조작해서 본인에게 처음부터 어머니가 없는 것처럼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처남 결혼식도 안 갔습니다. 제가 혼자라도 가고 싶으면 갔다 오라고 하니까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어차피 내 가족도 아닌데 뭐하러 가?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단호하고 냉정한 반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기로는 장모님은 끝내 다시 월세방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사람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장모님께서 제가 드린 친절과 도움에 만족을 하고 주어진 것을 지키기 위해 일만 했더라도 이 사단이 나지 않았겠죠. 그저 쉽게 편하게 남의 것만 바라다가 결국은 아예 도움도 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네요. 자기 희생은 사랑의 가장 고귀한 표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팍팍하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기꺼이 희생을 하는 사람은 본인의 실속을 챙기지 못하는 바보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죠. 물론 저도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위해 희생하다가 못 볼 꼴 참 많이 봤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후회는 없습니다. 이리저리 재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디 사랑인가요? 저는 정말 제 마음을 다해 아내를 사랑했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기회를 줬으니 이제 본인을 구속하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아내가 저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생각이에요. 그저 배신당하고 내 이익을 못 챙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급급하다 보면
어느새 장모님과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아내는 종종 제게 말해요. 제가 본인을 구했다고요. 제가 아니었다면 평생 어머니나 동생에게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겪은 피해의 정도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구했다는 게 더 값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